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를 시작하기 앞서 대표 저자이신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님과 공동 주최자이신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교장님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0세기를 우리 한국인의 파란만장한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가가 있었고, 그리하여 해체되어 버린 이 민족의 갱생의 앞길을 밝히신 분이 있다면 다름 아닌 우리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대통령의 정치 철학, 이념, 독립운동, 업적, 그리고 건국 활동, 건국 이후에 나라 만들기 여러 위협들, 이런 것을 소개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3년 전에 이승만 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110년 전에 나라가 망할 때 그분이 감옥에서 쓴 책을 읽어보면은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것은 일본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 하나하나가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모르고 원기가 세잔행 가운데 오랫동안 학정에 시달려서 노예근성으로 찌들어 있는, 정신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지경이 되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은 자유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란 무엇인가를, 또 독립이란 무엇인가를 그 감옥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데 임박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참으면서 한 권의 책을 쓰셨으니 그 독립정신이라는 그 책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그 책을 읽고 크게 배웠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존 로크가 있구나. 여기에 한국의 제퍼슨이 있구나. 여기에 아담 스미스가 있구나. 여기에 칸트가 있구나.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내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오늘날조차도 자유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자유란 것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그저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1차원적인 어떤 그 이념의 상태에서 세월이 오래도 흐르다 보니까 드디어 국가체제의 위기가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가체제의 위기의 근본에는 우리가 종족주의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어떤 그 경쟁 집단, 대립 집단에 대한 어떤 절대적 적대 감정에 기초한 어떤 그러한 지성, 감성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정당하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이 지어지고 행행하고, 그런 문화가 방치된 지가 벌써 60년이나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는 건강한 정신으로는 더 이상 관리될 수 없을 만큼 한국인의 지성과 양심으로는 관리될 수 없는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중한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담아서 한 권의 책을 엮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는 어떠한 유보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도 좋으니까 단어 하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신념이어서 끝까지 진실을 추구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숨기는 바는 없습니다. 독도 문제나 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또 일제 여러 가지 그 통치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인 입장에서, 세계인 입장에서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께서 호응을 해 주시니까 모든 출발은 이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하나의 큰 새로운 정신적 기풍이, 작풍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용기를 잃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은사 되시는 안병직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참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큰 영광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심재철 의원, 정종섭 의원, 서광이 비칩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한교과서를 편찬했을 때는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돌아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벌써 두 분이나 와 계시니까 정치권에서만 이 책을 뒷받침해 준다면은 앞으로 큰 성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평생 동지 우리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도 와주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대환 선생 참 평생 성실하게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승만 기념사업회 신철식 회장님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이 책을 마치 자기 책 것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선전을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을 모아주시는데 참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는 반려자, 우리의 동지 정규재 선생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만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훈 교장님의 책 취재에 대한 이야기와 인사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동 주최자이신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날 아버지가 전화를 왔어요. 야, 규재야, 아버지. 나 지금 여기 상해인데, 상해인데, 내 여기서 일 좀 보고 며칠 있다가 들어갈게. 그러세요. 그러십시오. 며칠 있다가 또 출근하는데 또 전화가 오세요. 야, 규재야, 아버지. 여기 도쿄인데, 며칠 있다가 볼일 다 보고 들어갈게. 그 순간에 어디 계시는 줄 아시겠죠? 안방에 계시는 겁니다. 젊을 때 다녔던 그 추억이 치매가 드신 노인이 출근하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여기 도쿄라고 얘기하셔요. 그럼 제가 일 잘 보고 들어오세요. 조심하셔요. 그러고 이제 답을 드립니다. 해방이 되었을 때에 다시 고국으로 귀국선에 올랐던 사람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에 따르면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을 포함해서 400만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통계를 보면 귀국선에 올랐던 식민지 조선 출신의 사람들이 일본에서만도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중국 만주에서도 수십만 명이 다시 귀국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림잡아서 대개 아주 작게 보는 사람은 200만 명, 많이 보는 분들은 250만 명까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250만 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한민국은 비틀어서 어디 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다 왔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냈어요. 그 봉건 조선에 갇혀서 평생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노예처럼 농사를 짓던 조선 사람들이 놀랍게도 일본 소위 일제라고 하는 인프라를 타고 동남아로 일본으로 흩어져 나가서 세상 넓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250만 명이 귀국해 옵니다. 6.25 전쟁 통에 또 적어도 150만 명이 대한민국으로 월남을 해옵니다. 이 두 세력을 합치면 해외에서 귀국한 분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 그래요. 이 두 세력을 합치면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하는 400만 명의 얼추 비슷하게 됩니다. 저는 언젠가 조그만 에세이를 뭐 논문은 아니고요. 조그만 에세이를 쓰면서 6.25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명에 달하는 세상 물청에 눈을 떴던 인간들은 다 월남해 버렸거든요. 모조리 다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북한 인구 960만 명에 150만 명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북한에 남아있는 것은 흑사리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위대한 탈출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디턴이라는 경제학자는 Great Escape라는 책을 썼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야말로 Great Escape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 인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아니라 봉건 조선에 갇혀있던 250만 명이 세상 넓은 줄 알고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250만 명의 세상 넓은 줄 알고 돌아왔던 사람들을 전부 노예들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다 노예들이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진실에 대한 얘기가, 그 역사적 대탈출을 대한민국은 아직도 정리를 못해서 쩔쩔매 왔던 것인데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이제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증언이 이제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들에 사로잡혀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죠. 아마 몇 년 전에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책이 나왔더라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런 지경으로까지 돼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이제야말로 우리가 움직여 볼 시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스스로 안에서 뭔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우리 정신을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 늦었을까요? 글쎄요. 아직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영훈 선생님께서 이영훈 선생님은 이제 생산자고 저는 이제 판매상이잖아요. 그 이영훈 교수님께서 좋은 생산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상품을 지금 만들어 주셔서 저로서는 이 책을 100만 권을 파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100만 권을 여러분들은 팔아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상한 책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무슨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정말 차일디시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120만 권, 130만 권이 팔릴 때 제가 이 나라가 이 꼴이 될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게 큰일이다. 저로서는 이번에 이 책이 나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차, 내가 좀 한 발 늦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기가 막힌 100만 권이 팔릴 수 있는 책을 지금 쓰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영훈 선생님께서 먼저 내시는 바람에 사실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속이 쓰려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책은 제가 판매상으로 100만 권을 팔 테니까 여러분 1인당 100권씩 파셔야 돼요. 제가 이 워낙 길어서 같은 선생님들께서 안병직 선생님 나와 계신데 제가 선생님 앞에서 마이크를 잡는 이 불경이 오늘 죄송합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 출발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의 멋진 인사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판매상이 돼서 100권, 200권, 100만 권을 넘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다음 순서는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병직 교수님은 이영훈 교장의 은사로 낙성대 경제연구소를 창립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 정부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감각으로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하려는 것이 속셈이 아닐까. 저한테 느껴지는 건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래 한국 인민민주주의 이론의 기초는 역시 본래 해방 이후만 따지고 보면 남북 분단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고려 연방공화국이었습니다. 고려 연방공화국론이라는 게 김일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그 비슷하게 뭐 김대중 씨도 뭐 3단계 뭐 통일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학에 있어서 분단 역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체제에 있어서 분단 체제론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있지만은 핵심은 고려 연방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고려 연방공화국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전제가 뭐냐 하면은 북한이 혁명 기지, 남쪽이라는 것은 미제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자주성이 없기 때문에 미군이 공부하고 있는 그 지렛대만 빼버리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쓰러진다. 핵심은 그것이, 그 이론의 그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살아가 있고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하기 이전에는 김일성이가 설정했던 그런 시대 상황이, 비슷한 시대 상황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김정은이가 지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김정은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라 문을 열
행편이 못 돼요. 그래서 모기장 이론을 뭐 그 이론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걸 가지고 밖으로부터 외화를 흡수해서 연명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 기본 모습입니다. 그 모기장 이론 개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내놔도 남 부럽지 않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의 변화도 모르고 아직도 고려 연방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집권당.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현실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정치이론, 경제이론, 외교이론, 뭐 역사이론, 뭐 다 좋습니다. 아무 뭐 다 좋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된 이론을 본 일이 있습니까? 들은 일이 있습니까? 그 갈팡질팡이 하고 싶은 것은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현 정부의 이데올로그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옛날 저도 공산주의 운동을 했거든요. 그때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중에서 이론이 있는 사람이 뭐 한 사람 있을까? 대부분 건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파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대책이 나면 아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파탄을 낼 뿐이 아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실까 싶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 경제적으로 봉쇄를 해서 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본래 이 한국이라는 게 미국하고 일본이 도와줘서 된 국가거든요. 그 일본이 왜 뭐 한국 뭐 도와주겠어요? 자기 혼자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려니까 힘이 버겁다 이 말이야. 그 한반도 남쪽에 그 제대로 된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앞장 세워서 같이 싸우자. 그런 국가를 만들기 기거든, 일본이. 일본이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해방 이후에 쭉 이렇게 도와준 거거든. 그런데 그런 국가가 간단하게 대한민국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 그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 괜히 쓸데없는 반일민족주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민족주의 자기 민족 자기 사랑한다는데 또 못하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 민족주의는 관제 민족주의는 하지 말아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고 있어 말을 끝내야 되는데, 이영훈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영훈 교수의 동지인 정규재 대표, 이렇게 해서 요새 전 PC에 들어가서 밖에 못 봅니다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역시 오늘날 인민민주주의자들하고 정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 투쟁과 이론 투쟁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아무런 주장도 안 됩니다. 늘 인민민주주의자들한테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 둘러리 서다가 볼일다 봅니다. 지금 여기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절반이 둘러리 서는 이야기거든요. 그 결국 관제 민족주의로부터 못 벗어나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타파하는 것이 바로 이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이게 아마 이영훈 교수하고 이 사람들 아니면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사실상 제가 그런 연구가 성립하는데 일조를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축사를 해야 될지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저 마음이 너무나 착잡합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제가 어떻게 거기에 축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씀도 드릴 수 없고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진 교수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축사는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님의 축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안병진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까마득한 46년 전에 저희 학교에 경양과정부 오셔서 특강하시던 30대의 선생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저희 학교에 학보사 편집위원 시험 모집한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논제를 몇 개를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였습니다. 제가 그 민족주의를 써가지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평생 민족주의와 싸울 줄은 몰랐습니다. 46년의 세월을 민족주의와 싸웠습니다. 물론 저는 이른바 진보 진영 또는 뭐 좌익 진영에서 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은 이 진보 진영 좌익의 타락은 민족주의로부터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다. 처음에 마실 때는 그게 독한 알코올 보드카나 뭐 이런 것처럼 기분이 좀 좋습니다.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요. 한 잔, 두 잔 마실 때는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자꾸 마시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면은 지성이 마비가 된다.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김남현 교수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성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평생 그 민족주의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그 진보운동, 좌익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른바 노동운동, 진보운동이 지향한다는 그 평등 가치를 저항하는 그런 기득권 지키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민족주의에서, 반일 민족주의에서 알리바이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아마
반일 종족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민족주의란 말이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파퓰러한 이런 그 유통을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요. 너무 시의적절하고 또 그 내용이 너무 절실하고 너무 구체적이어서 정말 좋은 책을 써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뭐 이제 제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잘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대환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멋진 인사말과 축사로 문을 열어주신 이영훈 교장님, 정규재 주필님, 안병직 교수님, 주대환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양 동안구 을 5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심재철 의원님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논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실력이 짧아가지고 논평을 처지도 안 되고 실은 아직 책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책은 받아가지고 이 교수님께서 책 보라고 좀 보내주셔서 아직은 못 봤, 제목만 봤는데 제목을 보면서 제 눈이 뜨인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청구권 하는데 청구할 게 없었다. 뭐 그런 제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일회담 결사 반대한 것은 결국 무지몽매했었다 이거는. 근데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저는 아직은 이제 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과거에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허위의식에 아직도 지금 좀 쩔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뭐지?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소제목들을 보면서 야 이거 재밌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그런 지금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속히 좀 빨리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일 뿐이고 아직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책 내용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어줍지 않습니다. 단지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것은 특히나 문재인 정권 돌아가는 것은 기승전 총선입니다. 모든 게 총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일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도 반일 총선주의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눈에는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죽으나 사나 내년에 총선 때 어쨌든 제1당을 하겠다. 그래서 제1당을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들 무리수를 지금 두고 있고 온갖 사수를 다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막아내고 자유파 세력들이 막아내야만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지. 만일 내년에 문재인 정권이 제1당을 차지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단계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그런 첫발을 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영훈 교수님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걸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들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영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저자님들께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하지만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재철 의원님의 리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승만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입니다. 전 서울대
서울대 로스쿨 헌법학 교수로서 자유한국당 중앙연구원장이신 대구 동구갑 정종섭 의원님께서 논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에 서니까 우리 신 박사님 또 우리 안백진 선생님 옛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참 늘 뵙던 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훈 선배님도 다 그러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역사적 진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문제를 정치로 끌어들였을 때에 엄청나게 큰 위험성,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인 얘기가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안병진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하기에도 너무 이제 한가로운 얘기다. 그 얘기 자체도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완성될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어쨌든지 이거는 하려고 하는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봤자 들을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참 말씀하시고, 우리 심재철 의원은 저하고는 뭐 대학 동기입니다만은 벌써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미 선거를 앞두고 전술적으로 이게 구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국가 이익과 국가 미래를 놓고 우리가 호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무망하다 하는 그런 어떤 맥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큰일이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학자 같으면 오늘 얘기가 사실은 설득력이 그래도 좀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하는 거 50%는 다 거짓말이다.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정치판에 제가 있어 보니까 50%가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전부 거짓말이다. 말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을, 그게 안 맞는다는 인식도 없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도 그게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학자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면, 이영훈 교수님이 그야말로 경제사를 하신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승만 박사의 독립정신을 제가 읽어보고 내가 뭘 공부했나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헌법학이고 헌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외국의 헌법 이론을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로서 이게 정상국가가 되는, 정상적인 헌법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의 헌법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사도 제대로 이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경우에 따라서 이론을 위한 이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천착을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죠. 건국기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승만의 전집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가 썼던 영어로 되어 있는 문건은 아직도 거의 제가 읽어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와이에 가서 저 혼자 그 현장을 전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답사를 해보고 또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독립정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한국 헌법사를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논의를 했는데, 이 독립정신은 보통 사람들이 읽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렇구나 이럴 정도만 이해가 되지, 이 국가학, 국가 이론적 관점에서, 헌법학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저는 거의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그 나이에 획득을 했을까, 이 어른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시절에 이러한 어떤 통찰력과 이론 체계를 무장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는다면 이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학적으로, 또 국제법적으로, 또 헌법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지식을 그런 나이에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이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로 전율,
그야말로 떨림이 오는 거죠. 도대체 어떤 공부를 했는데 이런 지식을 획득을 했느냐. 마찬가지로 저희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이 건국과 관련돼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모든 자료를 완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려면 우선은 언어에서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현대사의 문제를 해석을 하려면 최소한 언어를 5-6개는 사실 해야 됩니다. 뭐 영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해야죠. 중국어를 해야죠. 한문을 해야죠. 러시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갖다 놓고 같이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만이 이게 어떤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확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러시아는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현대사 공부에도 저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 이영훈 선생님 중심으로 했던 이 어떤 연구를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있는 사실을 진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인가를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이냐 하는 두 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실 확정, 진실을 확정하는 데서도 불명확한 부분을 놓고 서로 지금 해석부터 먼저 하고 평가부터 먼저 하는데 이 문제가 정치판에까지 이게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헌법학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정치가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유신체제나 이것을 극복을 하면서 민주화로 과정으로 들어서는데 여전히 어떤 틀 속에 있느냐 하면 진영 이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어떤 진영이든지 자기 진영에 오면 그것이 틀리든 맞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건 옳은 것이 되고 상대방의 얘기는 전부 나쁜 것이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더 결합이 되는 것이 뭐가 하면 저는 이 대통령제의 이 기능이 한국에서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화 이후에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대통령제의 틀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올와 나싱이 되어서 이기는 사람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됩니다. 진영 이론에 올와 나싱이라는 그 틀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이념적인 문제까지 삼중으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 엄청난 어떤 가마솥에 진실이라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진실은 전부 왜곡되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참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일 관계 문제에서 이 청구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을 했는 게 맞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청구권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고두고 너희들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그렇다면 무상 차관은 우리는 가능하게 우리가 받겠다. 그렇지만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도 우리는 따지겠다. 이렇게 간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때에 이제 청구권 협정을 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도덕적 우월성이 저는 봤을 때 한 반감이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청구권 협정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물론 한일 문제에서 제일 심각하게 먼저 불을 지른 것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있는 국민적 분노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독도 문제도 일본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이걸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대항하고 준비하고 해서 일본은 마지막에 그때 이 독도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땅인데 왜 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국제소송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사실관계의 모든 자료를 우리가 확보를 해놓자. 이렇게 해서 사실 이 독도 사랑 운동부터 시작해서 연구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역대 정부가 이 청구권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야말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양 정부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판결이 나는 순간에 일본 정부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순간부터 이제 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좁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하고 우리 대법원 판결이 정면으로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정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1+1이다, 1+1 알파다 하지만 이 양쪽의 법리가 수정되는 어떤 상황이 안 벌어지고 그 많은 안을 내본들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이제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어떤 당을 떠나서 이 국가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들도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무엇이 해결책인가 보지만 오늘 저희들이 주제는 뭐가 하면 그 모든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을 짓고 그래야만이 서로 한국과 일본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조차도 왜곡되는 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는 한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제대로 갈 수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영훈 선생님이 다 쓰셨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아까 우리 정규재 우리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100만 권이 팔려가지고 전 국민이 정말 우리 눈을 뜨고 이 한일 문제에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말씀을 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또 거짓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말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히려 정치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정치 현실에서 많은 노력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정말 이제는 이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듣고 또 저 나름대로 또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익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 사회자를 어떻게 짰냐면요. 이 저자 답변 시간에 한 번씩은 그 발언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언제 출연을 할까라고 타이밍을 잡고 있었는데 마침 신재치 의원님께서 책은 안 읽으셨지만 목차를 보셔서 청구할 게 없었다? 이거 이상한 얘기인데? 흥미로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종석 의원님도 역시 청구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그 챕터의 정확한 제목은, 그러니까 제가 청구권 협정 문제를 이 책에 서술을 했는데, 챕터의 정확한 제목은 이제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금액이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받을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본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인데, 이 식민지배 배상이라는 건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른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식민지 지배 피해에 대해서 식민지를 지배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다 하는 것은 배상받은 사례도 없고요. 그에 대해서 사과, 사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잘 아시겠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규정되기를 우리는 전수국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 피해국도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떨어져 나간 나라, 분리된 지역이고요. 분리된 지역이니까 원래 경제관계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있고 조선인들, 한국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서 거래관계가 많은데 그러면 채권, 채무 막 얽혀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떠났단 말이에요. 일단 떠나서 뭔가 이렇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 이러니까 빨리 정리해라.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청구권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후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보니까 우리가 식민지배 직용을 당했다라든가 해서 어쩌고 하는 거기서 오는 피해 이런 거는 아예 논의의 대상이 아닌 거고요. 또 미수금도 얼마 없습니다. 미수금도 일본 쪽에서 계산해 본 거는 500만 달러예요. 500만 달러. 징용 근로자들한테 못 준, 안 준 돈. 그래서 일본이 그 대장성은 되게 이제 짜게 매겨서 1,500만 달러를 주겠다 이랬고요.
외무성은 한국하고 타결을 줘야 되니까 5천만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3억 달러로까지 어쨌든 크게 불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국제 조약상에서 우리는 식민지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고 안 받기로 하고서 약정을 맺은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고 수교를 그래서 세관계를 맺은 건데 세관계를 맺고 나서 계속 들이미는 거죠. 옛날 일을 가지고 계속 옛날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던 거를. 그 문제가 대법원 판결, 2012년에 대법원 판결로 터진 건데 아까 정정숙 의원님은 양국 최고 재판 기구의 의견이 다르다 뭐 이랬지만 저는 그 유튜브에도 찍었습니다만 대법원이 친 초대형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 18년에 일으킨 초대형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쨌든 책에 담았습니다. 한번 정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진 사회 이루는